피의자를 조사할 때 쓰는 공모 공간을 내줬다라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저 접견의 경우에는 어떤 피의자도 누려본 적이 없는 특권과 특혜를 안겨준 게 확실하고요. 강의구가 휴대전화를 윤석열에게 건네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강의구만 그렇게 했겠느냐. 올해 2월 4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내란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알박기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이후에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에 대해서 저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구속되어 있으신 분들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접견을 하실 때 접견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특혜다. 이런 밝혀진 사실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들까지 사실 가능한 범위로 보이거든요. 변호인 접견할 때 네. 변호인들도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죠. 변호인도 심지어 안 되는데 내란 수계를 면회를 가면서 도대체 일 부속실장이 뭐길래 핸드폰을 그렇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김건희랑도 통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소장실에서 치킨, 담배 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 하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서울구치소장 이자는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그건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의 체포영장이 불발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래서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수갑 채우고 이렇게 전자발찌 채우고 병원으로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까 8월 15일 광복절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게 2023년 12월인데, 임명은 작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매우 위헌적 발언 아닙니까? 45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뒀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저는 위헌적인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전당대회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지금 당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청산의 대상들이 아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구치소장, 안양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으로 갔지요. 네. 근데 아까 백구님께서 서울구치소장 안양으로 갔다고라. 여보시오, 조사받고 깜빵으로 사법처리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저자는 옮겼어야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강의구 부속실장이 면회를 가는데 휴대폰까지 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윤석열이 휴대폰 보고 그러면은 단순히 그 안양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법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근일 변호사님? 예, 일단은 휴대전화 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특혜 논란이 이거저거 많지 않습니까? 조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게 했다든지 이런 특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법령 준수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분명하게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접견실도 이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일반 접견실도 아니고
특별히 윤석열만 이렇게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이제 경찰 쪽에서 공모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쓰는 공모 공간을 내줬다라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 접견, 변호사 접견, 장소 변경 접견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는데, 저 접견의 경우에는 어떤 피의자도 누려본 적이 없는 특권과 특혜를 안겨준 게 확실하고요. 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관계나 근거들, 즉 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뭐 징계를 하거나 실제 전보를 할 수 있는, 징계성 전보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 구속기간이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된 시점까지 우리가 그 1차 구속기간을 넓게 봐야 되는데, 2월에는, 2월 초에 김현우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전보가 돼가지고 승진 형태로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1월에 구치소장이 다른 분이 있었고 2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최근까지 이제 김현우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일단 직무감찰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5년 1월 16일과 3월 6일 사이에 총 292명이 다녀왔고요. 접견 횟수가 151회입니다. 근데 292명 중에 강의구는 한 명뿐이고, 그 강의구가 휴대전화를 윤석열에게 건네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강의구만 그렇게 했겠느냐. 정진석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김기현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접견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누구와 윤석열을 통화하게끔 만들었는지, 혹시 이 기간에 구속 취소 인용이 떨어지게끔, 혹은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끔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압박을 넣는 수단을 이런 강의구 같은 자가 제공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 내란을 실제 연장하게끔 만든,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도와주게끔 했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피의자로 분류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 대목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구속돼 있지만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게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자를 탈옥시켜주는데 기여를 했던 자들, 이런 자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아, 이거 제대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지금 안양구치소 상황으로 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문제였었냐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관련해서도 수원 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접견도 거부하고 국회 자료 제출도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 4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내란 이후에 내란 세력들이 알박기 인사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알박기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 알박기 인사가 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를 보니까 구속기간 중에 접견 시간이 총 395시간. 접견 인원이 328명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죄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이 서울구치소장이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서울구치소에서만 벌어졌겠는가. 말씀하신 그 통화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가 박아놨던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우리 특검 같은 경우 별건 수사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이후에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준 자들에 대해서 저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그래서 발본색원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내란이 다시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죄상이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묻는 것까지가 제가 볼 때 내란의 종식이다. 아직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건일 변호사님, 네. 대체로 이렇게 변호인들이 접견을 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변호인 접견 시설이 따로 있고요. 예. 보통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따닥따닥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접견 시간 자체도 보통 30분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30분에서 뭐 길게는 1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라고 접견실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얼마나 사실 뭐 이제 구속되어 있으신 분들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접견을 하실 때 접견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들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특혜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다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밝혀져가지고 꼭 그 내란 이후에도 그 옹호한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접견을 이렇게 하면 네. 그 접견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은 어디에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변호인 접견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예. 변호인 접견실이 이제 유리 칸막이로 돼 있어가지고 수십 개의 의자들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실제로 변호인 접견을 한 곳이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를 위해서 조사실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사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에어컨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오랫동안 좀 쾌적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고 구치소장이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이제 형집행법에 따르면 사실 그 모든 절차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행정법상으로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밝혀진 사실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파면이나 해임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 가능한 범위로 보이거든요. 문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한 특혜가 맞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변호인 접견할 때 네. 변호인들도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의원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면회를 가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누구한테 면회를 가면 의원들 갔을 경우에는 이제 특별 면회, 장소 변경 면회라고 예. 하거든요. 접견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조금 방 같은 데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면회가 가능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면회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핸드폰 다 제출하고 가요. 예. 아무것도 들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인들은 어떤가 궁금한데 변호인도 심지어 안 되는데 내란 수계를 면회를 가면서 도대체 일 부속실장이 뭐길래 핸드폰을 그렇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애초에 딱 갈 때 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자유롭게 들고 들어가서 통화할 수 있고 다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랑도 통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접견실은 녹화합니까? CCTV가? 접견실은 CCTV, 변호인 접견실은 CCTV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녹화를 하냐 마냐는 사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시 녹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강의구 만났을 때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갔던 것 네. 그런 것은 녹화가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녹화가 물론 돼 있을 거고요. 이게 형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사실 이 부분이 뭐 허가받지 않은 이제 전자통신기기를 반입을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 규정을 보면 여기에 이제 소장의 허가 없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허가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이 허가라는 것도 묵시적으로 뭐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뭐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였느냐 이런 부분이 더 명확히 밝혀지면 어느 선까지 뭐 처벌할 수 있을지가 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안양교도소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안양교도소도 꽤 크죠? 네. 급수 같은 게 이렇게 구치소나 교도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일단 제일 큽니까? 서울구치소가 큰 편이죠. 예. 큰 편입니다. 되게 이제 수원구치소장 하다가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김현우도 수원구치소장 했었죠. 네. 수원교도소인가 뭐 구치소장. 그리고 이번에도 수원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양으로 보내고. 근데 왜 안양으로 보내요? 더 뭐 저기 뭐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어디로 보내냐 이런 문제보다는 징계를 받으면 분명히 그 지위상의 신분상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인사발령식으로 해버렸는데 직위 해제를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별감찰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지금 뭐 허가를 소장이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리고 특혜를 어떤 식으로 줬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건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이분은- 장관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박은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박은정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러 갔을 때 장소 변경을 안 해주더래요.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읍소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다 놔두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적어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 없다는 근거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울구치소장 안양으로 간 이 구치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체포영장 집행을 그따위로 했냐 물어봤더니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강희구 같은 자가 가서 전화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걸 법무부 장관도 알았다면 이 소장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지해놓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교도소장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내란 우두머리의 행위를 갖다가 방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정상은 직무감찰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안양은 너무 좋은 데 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매우 중하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그 범죄 행위가 일반 잡범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자에게 전화를 줘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본인이 인지해놓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를 안양구치소장으로 보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장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럼요. 저는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그것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기가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으니까 어디가 CCTV 안 보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럼요. 술은 안 갖다 바쳤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변호인 접견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뭐 오전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뭐 5시간 동안 뭐 공무를 받던 그런 공간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변호인과 5시간 동안 떠들고 앉았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통해서 식사 시간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들 접견할 때 혹은 외부에서 정치인들이 또 접견을 할 때 혹은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뭐 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들이 실제 접견을 할 때 그때 혹시 사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부터 2025년 2월 초까지는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이라는 사람이 2월 초까지 있었고요. 2월 3일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왔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확인된 건 2월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넘겨주는 것 건네서 윤석열에게 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니까 또 다른 휴대전화를 건네가지고 어떤 모의를 하게끔 윤석열에게 수단을 제공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들 접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을 외부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설득해 보려고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형사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화를 해본다라든지 여러 갈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은 이게 단 한 건의 기사가 나왔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들여다볼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문건일 변호사님, 소장이 면담 좀 합시다. 소장실로 모시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소장이 그 안에서는 대장이니까 거의 왕입니다. 안에서는. 왕이죠. 네. 그러면은 3617 내 방으로 좀 데리고 와. 말로는 마치 하는 것처럼 딱 오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얼마나 술이 고프셨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하고도 나물러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받아 먹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금지물품에 대해서 수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본인도 사실 이제 그거 하나 더해서 큰 영향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형집행법 위반이 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제 수감이 됐을 때 묵고 있는 그 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수용자들이 묵고 있는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전에 헌재 판례에서도 적어도 1인당 0.78평 이 정도는 확보를 해줘라 라고 해서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일단은 일반 수용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과밀화되어 있는 좀 문제가 있는데 뭐 4398인가요? 4398 그리고 3617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뭐 2평 이렇게 이상 되는 그런 방에 묵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미줄 최종환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소장실에서 치킨, 담배 막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화 현실은 영화보다 더 하니까요. 근데 이 구치소장이 민주당에서 그 TF에서 갔을 때도 사실 뭐 인권 침해다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CCTV나 바디캠 좀 다 보자. 국회에서라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거부했고 두 번째는 30년 교도 행정하는 동안에 이렇게 뭐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거 본 적이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속옷바람으로 이렇게 난동 피우는 적도 역사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례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란 수계를 계속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를 종합해 65세 노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건강이 매우 나빠서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고 특검의 수사에도 못 나가는 65세 노인을 10명의 교도관이 덤벼들었는데도 물리치지 못한 지금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저는 그 핸드폰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부서실장이 그랬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서 일단은 감찰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냥 인사이동만 시킨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제대로 박힌 구치소장이 왔을 거고 그 아무렇게나 못할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눈이 아프다 실명 위험이다 어쩌다면서 이제 계속 병원에 가면서 이렇게 흘리는데 실명 위험 이런 게 이제 석방 요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석방을 위해서 차근차근 태클을 쌓는다라고 보이긴 해요. 일단 실제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당사자만 알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프다는 사유를 이렇게 쌓아가서 석방 요청을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에 외환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속옷만 입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본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런 테크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석방 가능성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막 휠체어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사진겠죠? 이자들은 휠체어가 완전히 지난번에도 김건희 이사 보여주세요. 병원에서 찍은 화면인데 정말 저런 거 보고 있으면 박영식 앵커님 좀 그래요.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프다라고 했는데 휠체어는 왜 타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못 걷는 사람이 과연 10명의 특수 기동대라고 하죠. 그 교도관 내에 있는 기동대 10명이 붙잡아서 의자째 들어 올렸을 때 그거를 버티려고 했거나 어떤 자신의 무게나 중력 내지는 어떤 완력을 이용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는 사람일까. 근데 저 휠체어를 탄다라는 거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게 아마도 이제 같이,
병원으로 외부에 나간 교도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런 것들도 다 이제 특혜의 일환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면 걷게 만드는 것이 맞고 저런 모습들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진짜 실명 위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으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아내기 위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었던 서울구치소의 의료과장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그 의사분들은 뭐 조사받기 어렵지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어서 저것도 결국에는 김건희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제 생각에도 완전 좀 부창부수 부부가 닮는다고. 김건희 맨 처음에 무슨 우울증인가 증세 때문에 병원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걸어서 나올 때는 또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아픈가? 이 김건희 이쪽을 옹호했던 몇몇 사람들. 근데 집에 가서 떡하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지금 이 윤석열은 또 이 눈 실명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얘기가 나면 또 뇌졸중 얘기가 나와요. 기사로 실명 위기도 있지만 뇌졸중 위기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 병은 되게 중한 병이야. 실명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경우 잘못해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누가 써주느냐? 언론에 다 써줘요. 똑같이 사실기사만 써주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불쌍해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나는 그래서 일종의 정치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쨌거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긴 참 어려웠겠네요. 그렇게 뇌졸중 얘기까지 나왔다면 뭐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런 자들이 이제 또 딱 저기 되면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활개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그룹 총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갔다가 갑자기 경찰서나 검찰이 부르면은 온갖 머리 헝클어지게 하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최초하게 앉아가지고 되게 불쌍한 척 하는데 하여튼 나쁜 것만 골라서 배워요, 보면.